안녕하세요. 이렇다 203회 저는 냉수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또 다시 교회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긴 해요. 예. 그래서 여전히 앞날이 어떨지는 모르는 시절인데요. 사실 저는 앞날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사는 게 좀 많은 국민들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샘플앤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언제나 나오시듯이 찬이쌤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이스입니다. 네, 오늘 샘플앤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예, 냉수님이 코비드 위기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더미래 연구소의 보고서인데 이런 보고서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이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이런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땜질 처방으로 이런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처럼 하던 것을 조금 더 하면 더 나은 세상이 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가야 하는지, 아니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샘플앤님께서 이렇다의 주제가 더 미래 연구소에서 나온 2개의 보고서를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본격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보고서를 쓴 더 미래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역시 찬이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더미래 연구소. 때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얘기 말씀해 주시는 것 예, 같습니다. 네, 옛날 쪽에 지금은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엔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이었어요. 한국 정당 이름들이 하도 바뀌어서 냉순이 기억나세요? 네, 저도 기억나요. 이름이 기억이 나죠?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고전에 이제 민주통합당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 지금 참 정말 어느 때 얘기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민주통합당이 2012년 19대 총선 또 2012년 18대 대선에서 연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당이 위기에 빠졌죠. 그래서 당시 안철수 씨가 만든 신당인 새정치연합하고 합당을 해서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인 거예요. 이게 2014년에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19대 초재선 국회의원 22명이 정책의견 정치행동그룹을 만드는데 그 이름이 더 좋은 미래예요. 이 22명의 국회의원단이 만들었던 더 좋은 미래가 주축이 돼서 독립적인 띵크탱크 연구소로 만든 게 재단법인 더 미래 연구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더 좋은 미래를 만들었던 국회의원들이 만든 싱크탱크, 그런 민간 연구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더 좋은 미래라는 것을 만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싱크탱크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던 의견 그룹이니까요. 22명을 뭐 다들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억년 순서로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들 몇 명만 좀 얘기를 해보면 기억년 순입니다. 네. 김기식, 김현미, 남인순, 박수현, 우상호, 우원식, 유은회,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하경,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등등등등. 느낌이 좀 오시죠? 네, 딱 이름만 들어봤을 네. 때는 제 생각에 네. 문재인 정부의 핵심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들기도 산실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렇다면 소장은 누구입니까? 네, 금융감독원 원장을 했죠. 고전에 이게 이미 이 연구소에 소장을 했었고 금융감독원 원장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소장을 하고 있는 김기식 씨가 소장이고요. 더 좋은 미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구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보고서 얘기로 돌아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룰 2개의 보고서 제목은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진보 진영의 복지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 2가지인데요. 각각 2020년 12월과 5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샘플앤님께서는 왜 이 보고서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문제 삼으면 문제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긴 한데
또 하나 뭐 보고서 하나가 영향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냐 뭐 이렇게 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보고서 하나의 징후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뭐 하도 이제 유명한 말이라서 또 하긴 뭐 하지만 그래도 워낙 좋은 말이라서 해보자면 낡은 것은 사라졌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진정한 위기가 있다. 이렇게 그람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정치적 스펙트럼의 모든 곳에서 어떤 분화와 모색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뭐 다시 말하면 일종의 이제 해체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뭔가를 새로 구성해야 되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개혁 진영이라고 어쨌든 불리죠. 그곳의 일각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별로 새롭지 않다. 그 방향이 사실은 낡은 것의 재탕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넘어서고자 하는 현실에 사실은 투항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해야겠다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서울시, 부산시 이제 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울형 기본소득이다 이런 걸 들고 나왔어요. 네, 맞아요. 무슨 형 이거 참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석탄과 장미를 섞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자기가 짜장면이라고도 했죠. 예. 네, 빈곤층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져다 쓴 건데 뭐 이건 또 사실 또 따로 얘기해봐야 돼요. 음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음흠. 이제 뭐 맞상대가 될지 안 될지는 당내 경선을 거쳐봐야 알겠지만 음흠. 이제 우상호 의원 서울시장 후보죠. 음흠. 이 양반이 기본소득은 우리 복지국가가 추구해야 할 중심 테마가 아니다. 아니다. 네, 이런 거 하다 보면 다른 복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싱크탱크가 밝혔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하. 그 싱크탱크가 그거네. 네, 그래서 네. 물론 제가 뭐 과문에서 다른 연구소에서 또 나온 다른 보고서를 우상호 의원이 우상호 후보가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더메리 연구소 보고서구나 이런 생각을 딱 들게 됐고 또 더 좋은 미래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네. 우상호 네. 씨가.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됐죠. 음.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어디로 가는가? 혹은 코바디스, 코바디스. 어디로 가고 네. 싶어 하는가? 네네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닥이 잡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보고서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희쌤께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벌써 제목이 4차 산업혁명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네. 아니다 이럴 것 같죠. 이 관계를 다루는 게 이제 보고서 내용이고요. 예, 몸통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가져올 영향 검토라는 장인데요. 이를 위해 먼저 이제 역사적 경험에 미추어 본 산업 구조 및 고용 변화라는 소제목으로 1차, 2차, 4차 산업혁명을 먼저 살펴보고 있어요. 보고서가. 보고서의 전체 논지는 이제 서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서론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경험과 4차 산업혁명의 선도주자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의 현재까지의 경험적 데이터를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이 과거의 산업혁명과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이게 네. 주요한 주장이고요. 다만 그래도 변화된 산업 및 고용 구조에 맞추어 시장에서의 분배 기제 및 기존 복지국가의 재분배 기제를 보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은 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썼겠죠. 이 대안이 뭐냐? 그래서 이제 맨 끝에 보고서 맨 끝에 보면 정책 제언이 있는데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대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분배 기제 강화,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의 확대, 네트워크 참여자에 대한 분배 기제 마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의 요지들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은데 샘프레님께서 얼마 전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프레시안의 비판적인 검토를 기고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 글을 쓰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 보고서가 왜 문제인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보고서를 쓴 이유는 주변에서 쓰라고 그랬었고요. 직접적으로는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계속 이게 뭐죠? 이게 연재해서 프레시안을 네네. 쓰고 있죠. 저도 뭐 하나 그래서 썼습니다만. 처음에는 뭐 이런 걸 이런 허접 보고서에 네, 대해서 근데- 그냥 써야 돼? 근데 보다 보니까 좀 열이 받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말 안 하면 또 마치 맞아, 인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 좀 해봐야겠다 해서 쓴 건데 뭐
찬시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이제 고용 관계는 꽤 뜨거운 주제였죠. 꽤 제법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급격한 기술 변화가 인간의 일자리를 줄이는가 늘리는가 뭐 이런 건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술 혁신이라는 게 일어나서 일정한 양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정한 양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인간의 노동이 줄어들죠. 그게 혁신이죠. 예. 그러려고 혁신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실제 역사는 기술 혁신과 함께 생산량 자체가 늘어났어요. 총량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본주의의 뭐 심화,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부문에 이제 자본주의적 상품화가 확산되고 새로운 상품도 생기고 서비스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전 지구적으로도 확산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뭐 그런 이유로 이른바 뭐 자본주의적 인구 법칙에 따라 실업이란 건 계속 있어 오긴 했지만 새로운 산업 부문과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가 만들어졌고 또 더 많은 인류가 자본주의 체제 내로 편입되면서 생산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고 이에 따라서 고용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어떤 역사가 진행됐죠. 또 게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그 앞에 있었던 뭐 파시즘과 대공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제 위기와 실업이 있다면 사회 자체가 이게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장과 완전 고용이라는 게 국가의 목표가 되었고 뭐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일자리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죠. 성장률 맨날 계산하고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 그리고 복지국가 형성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가 이제 벌써 도래했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인간 노동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의문과 공포가 어쨌든 닥쳤는데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제가 프레시안에 기고를 한 이유는 이 보고서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치 기본소득이 해결책이다라고 기본소득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까 이제 투항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논조가 그래요. 기업과 자본주의가 잘 돼야 어쨌든 성장이 돼야 그리고 성장의 동력은 기업과 뭐 이 시스템이고 뭐 그래야 사람들도 좀 더 나아지게 된다. 기업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이른바 이제 전형적인 지배 이데올로기 이런 걸 신봉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약간 좀 기분이 상해서 좀 다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 축소 그리고 소멸의 전망이 나타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진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실리콘밸리의 셀럽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거로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고 넓어진 건 맞죠. 네. 특히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네. 주커버크 이런 친구들은 여기에 제일 관심이 있는 것도 맞고요. 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에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생겼죠. 기본소득 세계 대회, 지구 네트워크 대회도 열렸고, 뭐 성남시 청년배당도 시작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이세돌 씨가 맞아요. 알파고하고의 바둑에서 1대4로 무참하게 짐으로써 네. 1승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알파고가 진 유일한 바둑. 예.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쫙 이거에 관심을 가졌던 건 맞아요. 맞는데 과연 이 보고서의 사실 핵심 목적이 기본소득 비판이잖아요. 네. 근데 과연 기본소득을 전부 4차 산업혁명 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과 연결시키는 게 과연 맞는 생각인가? 우리가 아닌 거를 잘 알고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 이렇다 해서 수십 번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관계없이도 네네. 그거 없을 때도 이미 토마스 페인이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관계없이도 우리의 기본권에 속한다. 권리에 속한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공유부 또는 공통부 자연적 공통부, 역사적 공통부, 인위적 공통부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몫이 있다는 거. 이것이 기본소득의 정신이지. 네. 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해. 이게 너무 상대방을 좀 너무 연구를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물론 뭐 기본소득의 기본이란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생존권을 보장한다 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말하듯이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의 필연성을 일자리 부족하고만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넌센스의 기초에 있다. 이게 네.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더 큰 문제는 세상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뉴 노멀이란 말이 유행한 지도 벌써 오래됐는데 그렇죠. 그냥 어쨌든 현상을 좀 유지하려는 태도.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뭐 땜질 처방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해왔고 그래서 이만큼 살게 된 거고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호들갑을 떨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고 그러니 작은 문제들만 해결하면 어떻게 잘 되지 않겠나 이런 거고. 근데 심한 거는 아까 찬희 쌤이 뭐 난센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이상이에요.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치 진보에 역행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호호호. 그 인용을 그대로 해보면 국가의 사후적 개입에 의존해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시장에서의 분배정의 실현을 통해 사회 불평등 문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진보의 역사적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 이렇게까지 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소득이 사후적 개입이 아니라 공유부에 대한 혹은 공통부에 대한 사전적 분배라는 점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KDI 보고서 보니까 걔네들이 사후적 개입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아, 2019년에. 예. 그리고 시장에서의 분배정의 실현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해져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던 시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방식이다. 이것은 보통 이제 생산성 향상 내에서의 임금 인상, 이른바 동반 성장 뭐 이런 거죠. 네네. 물론 분명 이런 시절이 인류의 일부에게 있긴 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자본주의 황금기의 선진국의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했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또 국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운동이 합법화되고 단체 협상이 제도화되고 그리고 바로 이 노동자들이 소비자가 되어 대량 소비를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호황이 이어질 수 있었고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거 복지국가라는 것도 여기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 보고서가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로 재분배를 위한 재원 마련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소득 진영에서 답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뭐 기본소득은 이제 뭐 강연을 하거나 뭐 토론을 하거나 그러면 다 하다 보면 네. 맨 끝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다 당신들 말 다 알겠는데 다 동의하는데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네. 뭐 이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세금은 시장에서 생산된 시장 소득에서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도외시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재원이 시장 소득에서 비롯된 세금을 기반으로 한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꼭 일자리가 없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충분히 낼 만큼 소득을 올리는 사람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사회 양극화,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분배율을 해서 자본소득 분배율은 막 높아지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떨어지고 또 뭐 21세기 자본 같은 피케티 책이 전 세계에서 수백만 권, 수천만 권이 팔리고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건 신자유주의 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수가 사회적 부를 독점하게 되었는데 이 독점하게 된 이 사람들이 과거만큼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거 누가 모르나? 아는데 보고서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시장에서의 분배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장에서 분배를 개선한다는 건 결국 시장 속에서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을 때 노동자의 몫을 늘린다는 건데 네. 그럼 노동자의 몫을 늘리려면 노동자의 힘이 강화되거나 노동조합의 힘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정부가 개입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도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첫 해는 확 올랐지만 그 다음에 힘이 약해진 이유가 결국 노동자의 힘이 없고 노동자의 협상력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보고서 보면서 가장 화가 난 게 시장에서의 분배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니들이 시장에서의 분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 네. 이 정부가 한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보고서가 현실에 아주 눈을 감고 있다 이런 건 아니죠.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고용량의 감소 문제 이외에 고용의 질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미 오래된 이야기지만 비정규 불안정 노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개 임금도 낮고
사회보장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고 노동권을 행사하는 데도 법적 실질적 제약이 크고 뭐 고용의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또 이런 현실을 또 다 인정해요. 그런데도 전체적인 소비 여력의 증대에 따라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희망사항이죠. 근데 더 우스운 것은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가 사회보장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해서 기본소득이 대안은 아니다. 이거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소득 지지자가 기본소득이 사회보장 자체를 대신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노동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사회보장의 권리를 누려야죠. 기본소득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이야기하지 노동하는 사람이 그 누려야 할 권리를 기본소득으로 대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되게 그런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대안으로서 계속해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정책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이나 사회보험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얘기하는데도 왜 자꾸 듣지를 그렇게 않아요. 생각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기본소득에 그 돈을 쓰게 되면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에 쓸 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이거든요. 즉 예산 제약. 그게 아까 네. 우상호 의원이 그렇죠. 인용한 부분이죠. 네. 이거밖에 못 쓴다라는 그 재원을 더 늘릴 수 없다는 그런 비관론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결국 그거를 어떻게 늘리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일단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 용어에 대한 해설을 좀 먼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서부터 계속 논의가 됐고 기본소득하고 토론회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생계 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원래 고용보험은 노동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시장 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에 들게 해서 실업이나 영업 단축이나 또는 소득 감소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하자. 이게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업부조는 이제 실업급여하고 다른 거죠. 네. 실업급여란 건 실업보험을 차곡차곡 들었다가 나중에 실업시에 타는 거고 실업급여는 무한정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기초로 해서 장기 실업에 처한 사람한테 주자. 이제 실업부조라고 네. 볼 수 있죠. 뭐 선진국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전국민 고용보험은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에 기초해서 즉 임노동 고용이죠. 고용에 기초해서 보험에 가입한 게 아니고 소득에 기초해서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도 소득이 있을 것이고 노동자도 소득이 있을 테니까 소득에 기초해서 보험에 가입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 부담금도 사업자의 소득에 기초해서 부담하게 하자. 뭐 이런 역시 대안들도 많이 제시됐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득 파악이 좀 어렵죠. 네. 그렇죠. 노동자하고 자영업자는 이 차이가 크죠. 특히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난달 매출이 1,000만 원이었어. 이번 달 매출이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럼 소득이 감소했는데 이때 실업급여를 줄 것이냐? 아니면 빵원이 돼야지 줄 것이냐? 아니 200만 원 되면 줄 것이냐? 이런 기준 자체가 아주 모호합니다. 노동자는 고용관계가 딱 끊어지면 네. 그냥 실업이라는 게 분명한데 자영업자는 실업인지 아닌지 거의 죽을 지경인데 실업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런 문제가 좀 모호한 문제가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예. 하루 종일 손님 3명 들어오는데 폐업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참 황당한 거죠.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름이 잘못돼 있어요. 전국민 고용보험인데 전국민이 아니죠. 전국민이 아니죠. 전국민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시장노동 또는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정확히 대충 추산해 보면 2,700만 명입니다. 예. 절반이 조금 넘는. 절반이 조금 넘는 거를 전국민이라고 하면 뭐 취업자가 아닌 사람은 국민이 아닌지 또 취업자가 아닌 사람의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건 뭐 좋은 점은 있어요. 노동자인데 노동자 지위 여기서 노동자 지위 많이 나왔죠. 특히 뭐 여기 불안정 노동 관계에서 플랫폼 노동자들 관계에서 노동자이면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사회보험을 받지 못한 사람을 포괄하려는 시도를 한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고 이건 이 자체로 추구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거를 추구했다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이라든가 기본소득의 중요성이라든가 이게 없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두 개는 원리가 다르다.
네. 존재 이유가 다르다. 이 점을 항상 분명히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정말 다른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음. 점을 꼭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음흠. 그럼 다음 보고서로 넘어가 볼까요? 작년 5월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진보 진영의 복지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보편복지, 무상복지, 재난기본소득 논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샘프레님께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에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바는 서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편복지의 무조건적 확대는 사회적 재분배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기 어렵다.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자원 배분의 형평성이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는 보편복지 확대는 우선순위 왜곡이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재정적으로 미래 세대에 심각한 부담을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 한국형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와 모두의 기여에 기반한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맞는 말도 조금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아니, 이게 막 섞어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뒤에 얘기는 아닌데 앞에 얘기만 싹 귀 들어보면 말이죠. 옛날 새누리당이 하는 얘기 맞아요. 같아요. 저도 네, 그런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들더라고요. 그렇죠. 보편 증세만 싹 빼면 새누리당 얘기 같아. 음. 맞아요. 네네. 네, 구분하기 어려운 네.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만큼 비슷해졌다는 얘기일까요? 네. 예. 한국의 복지 수준이 낮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도 그나마 2010년 무상급식 논쟁 덕분에 보편복지가 어쨌든 한국에 있는 그런 복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무상복지 얘기하니까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가 생각이 나네요. 네.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사람 3명이 너무 웃기죠. 네. 2011년 10년 전에 서울시장을 내던진 사람하고 맞아요. 서울시장을 양보한 사람하고 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 진 사람 이 3명이 그러니까요. 야권의 지금 가장 대두되는 후보라는 게 지금 뭐 10년 전 때 뭐 리턴 그러니까요. 매치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잘 2년 전 모르겠습니다. 후보들이 지금 이렇게 네. 또 박영선 후보도 자체 당내 경선에서는 1등을 했다가 박원순 후보하고 무소속 이제 이게 통합을 해서 결국 양보를 하게 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사실 10년 전 리턴 매치니까 다시 말해 10년 동안 역사가 하나도 전전하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인물이 생각도 가끔 바뀌지 듭니다. 않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건 그때 무상급식 논쟁 이후에 보편복지에 대한 대중관심 지지 확 늘었죠. 예. 보고서도 말하고 있듯이 2012년 대선에서 그래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보편복 다음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보편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박근혜 후보도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것이 일종의 보편복지적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사례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보편복지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핵심은 사회보험제도 아닙니까? 4대 보험 이거로 돼 있는데 4대 보험인 사회보험 자체가 매우 보편적인 보험인 겁니다. 맞습니다. 예. 건강보험을 예로 들어보면 사실상 거의 다 포괄하고 있죠. 사각지대가 사실 거의 별로 없는 그런 보험이고요. 물론 뭐 얼만큼 보장이 충분한가, 뭐 상병수당도 없고 뭐 여러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대성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어쨌건 포괄 범위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이제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본인 부담도 상한제를 두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이거 뭐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이라는 걸 들고 있잖아요. 네. 큰 아픈 게 생기면 야, 너 실손보험 들었냐? 이거 기본적인 대화 내용이란 걸 보면 아직도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런 실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건강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 문제를 본다면 관대성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도 사실은 굉장히 많죠. 네, 좀 전에 우리가 고용보험 얘기할 때 나왔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각지대 문제가 이제 4대 보험이 갖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있는 것을 다 제쳐두고 보편복지란 건 곧 무상복지다라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일반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별할 때는 선별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냥 논리로 그냥 빠져들고 있다 이런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만 한 말이죠. 선별할 때는 선별해야 한다. 네. 어쨌든 이 보고서에서는 보편복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완전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겠네요. 음. 그럼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보고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를 제창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무엇인지 샘프레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보고서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대립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보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선별주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의 상고에서 선별적 제도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 이거밖에 사실은 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험은 다 보편적이에요. 네. 거기에 물론 말한 대로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제 문제지. 물론 다른 제도도 그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뭐 부양 의무자 제도 이건 이제 뭐 없애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논외로 하고 그런데 이제 국민기초생활보호 제도는 공공부조이고 공공부조는 자산심사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제도이죠. 말 그대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니 공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이게 대표적인 이제 선별 복지 제도이고요. 나머지 복지 제도는 앞서 나온 것처럼 사회보험으로 대개 운영되고 그런데 이제 사회보험은 공적 보험이고 또한 소득 재분배 성격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소득에 따라서 기여금을 차등적으로 내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죠. 건강보험료를 좀 많이 내고 네. 적은 사람은 적게 내죠.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받을 때는 똑같거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내지만 의료 서비스는 동일하게 받죠. 내가 보험료 많이 냈으니까 나 더 좋게 해달라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물론 국민연금은 이제 기여에 따라서 이제 차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재분배 네. 그 예, 수치가 있긴 하죠. 있긴 하지만 예.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선별적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기여금을 차등적으로 내는 것, 뭐 서비스 이용 시 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내는 것 모두는 좀 선별적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좀 적절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만 보편복지고 나머지는 다 선별복지인 것처럼 얘기하는 네. 그런 논조로 써 있어요. 예. 그다음에 한국에서 음. 보편복지와 무상복지가 등치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해당 제도에 따라 사실은 달리 봐야죠.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동일한 액수를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편수당이라고 하죠. 그렇죠. 해당 연령층에게 이제 모두 주는 거니까. 물론 급식도 보편적으로 무상으로 해야 하느냐, 뭐 보육도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해당 사회가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공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이건 심한 왜곡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용 시점에서 무상이죠. 국민이 내는 세금과 기여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다 돈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 내고 있는데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이용할 때 돈을 안 낸다 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뭐 재원 마련 얘기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현행 조세 제도나 사회 서비스 관련 기여금이 이른바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서 제대로 이것이 거쳐지고 있느냐, 제대로 네. 내고 있는가, 뭐 이런 게 문제겠죠. 네, 듣고 보니까 보편주의에 대한 이해도 문제가 있는데 선별주의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인 것 같아요. 그 보험료를 내면 선별주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이번엔 증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이 복지가 낮은 수준인 것은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이 낮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 보고서도 이런 점은 인식하고 또 복지국가를 위한 보편 증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증세를 주장한다는 점이만 제가 이제 새누리당과 다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어쨌건 뭐 새누리당도 증세를 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했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이명박 정부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전혀 좀 다릅니다. 어쨌건 간에 증세를 말한다는 점은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정책 기조이자 과제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뭐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 근데 이 항상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다. 이 얘기는 마치 안 하자는 얘기처럼 들려요. 항상. 왜냐하면 네. 항상 그렇게 사실 정책적으로 쓰이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부자 증세를 하면 정치적 저항이 심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럼 뭐 하자는 단계적으로 건가? 해야 되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 저항도 심하면 이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 보고서에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답습하자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는 거죠.
21세기 한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냉정히 직시하고 이에 기반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한 복지국가의 모델을 설계하자. 이 얘기는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처럼 들리죠, 사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거 못하니까 한국의 상황 실정에 맞는 대로 살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보고서의 더 큰 문제는 멜더스주의적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멜더스주의.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미 이제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 보고서는 여기에 기초해서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향후 20, 30년 안에 복지비 지출이 2~3배 증가할 거다. 큰일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의 복지비 지출은 가만히 있을 거냐, 뭐 이거는 이제 빼놓고요. 뭐 다 아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일해서 돈 벌고 세금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층은 많아진다. 그러니 큰일이다. 뭐 이런 매일경제신문이네. 말이죠. 예. 매일경제신문은. 사실 이런 주장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와 정반대 주장인데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도 늘고 소비 여력도 늘어난다 이렇게 말해놓고 앞뒤가 안 맞네. 예. 물론 고령화 사회라는 게 인류가 처음 직면한 도전인 것은 맞습니다. 뭐 기본소득 얘기할 때 토마스 페인 같은 경우 50세 이상에게 이제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주자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사회 제도와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도리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변화 발전을 이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인간 노동력이 적어지는 것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아예 해야 한다. 물론 그럴 경우 소득은 어디서 오는가 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걸 이제 탈노동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탈노동이란 말이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마치 그냥 놀고 먹자 이런 얘기처럼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고용노동과 소득 사이의 연계가 끊어지고 있다. 혹은 끊어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자꾸 과거처럼 고용노동을 해야만 소득이 생기고 그래야 세금과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게 제가 이 보고서에서 어쨌든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언제나 사회적 부라는 게 있죠. 그렇죠. 어느 사회나.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나누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하느냐, 뭐 이걸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보고서에서는 보편 증세라는 말은 꺼냈지만 결국에는 보편 증세 어렵다. 이렇게 결론으로 끝맺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용두사미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끝으로 이 보고서에서 빠져있는 게 제 생각에는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 밑에 깔려있는 생각대로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물질적 생산과 성장을 계속한다면 기후변화를 완화하거나 우리가 여기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린 뉴딜을 통해 어느 정도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물질적 소비 자체를 줄이지 않고서 인류가 안전하게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고, 물론 또 다른 보고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반대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뭐 이런 게 안타깝고요. 근데 사실 기본소득의 효과 가운데 생태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보장이 될 경우에 지금처럼 강박적으로 물질적 생산과 성장에 몰두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이 보고서를 의미해서 느낀 것은 참 한가하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코로나19 위기로 사람들의 삶이 정말 어려워졌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곧바로 들어가야 하는 이때 여전히 좀 옛날 얘기, 옛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또 뭐 그 반값 등록금 얘기도 이제 자꾸 나오는데 거기 반값 등록금이 이제 보편복지 하나로 싸잡아서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사실 반값 등록금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값 등록금이 꼭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립대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립대 사립대 비율이 국공립대 2, 사립대 8이거든요. 사립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반값 등록금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보고서에서도 뭐 대학 개혁은 국공립대학 확충이 답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립대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할 수 없이 나온 이제 어떤 공약으로 실천 공약으로서 반값 등록금 같은 것을
나올 수밖에 없던 필연성의 구조가 있는데 이걸 갖고 이런 문제가 바깥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 이것이 다 보편복지의 문제로 다 싸잡아 갖고 욕을 하는 것은 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아까 우리나라 그 국민 부담률이 OECD 중간 정도 될 거라고 굉장히 걱정하시던데 최근 며칠 전에 OECD 중간 수준으로 바꾸자고 한 게 있어요. 정부가 네. 담배값. 맞아요. 담배값이 너무 싸서 우리 OECD 맞아요. 중간 수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OECD 중간 잘 찾아가.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건 안 찾아가는지 그렇죠. 현실을 그냥 이렇게 인정할 때는 한국형이라고 붙여놓고 그렇죠. 다른 것만 또 OECD 따라가야 그렇죠. 선진국 국제 수준, 따라가야 선진국 되고, 수준을 따라가야 된다고. 따라가야 한다고 네.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네.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에 참. 네. 네,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보편복지라는 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슬로건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현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인지 혹은 기본소득과 같이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등이 더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닥쳤고 논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미래 연구소의 보고서 또한 이런 상황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 잘못된 대답인 것으로 네, 보입니다. 제가 낡은 보기에는. 대답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의도를 갖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가 이 더 미래 연구소의 한계와 그런 낡은 이야기에 대한 대안을 더 활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이렇다 203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